인간은 갈대이다. 한숨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덧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 사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 존재. 세계의 모순과 불가항력의 필연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 파스칼은 인간의 지체와 세계 속에서의 인간성을 갈대로 비유했다. 그 뜻에서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느낀 바에는 쉬운 바람 하나에 넘어지는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 넘어져도 또 솟아오르는 끈질김과 인간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분투를 떠올리게 했다.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자연은 모든 것, 심지어 신학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참으로 자연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 맥락에서 그렇다. 갈대는 늪에서도 살 수 있고 산에서도 물에서도 사는 전천후의 생존력으로 살아간다. 그 생명력은 역설적이게도 연약함에 있다. 단자엽 특유의 속이 비어있는 줄기는 가벼워 물이 쉽게 마르고 쉽게 물을 끌어올리며 다른 식물을 통틀어 가장 빠르게 자라날 수 있다. 연약하기에 견디는 세계의 비참을 군집해 모여 살아가는 것으로 생존한다. 서로 엮어가며 서로 붙들고 살며 연대로서 생존한다. 연약하기에 서로 붙어 대동하게 모여 있으며 강한 바람과 넘치는 물줄기와 뒤덮는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킨다. 그 연약한 존재이기에 세계의 비참에서 살아남고자 함에 있다. 갈대는 오리와 비버, 토끼의 집이 되어주고 강한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추운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는 연약한 자들의 집이자 축복이다. 갈대를 엮어 비를 피하는 지붕으로 만들고 동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를 만들고 때로는 네덜란드 간척 재료로서 땅이 되어준다. 그것은 흔들리는 연약함에 있고 한없이 가벼운 존재이지만 끝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즐김에 있고 서로 엮여 모여 사는 연대에 있다. 가장 연약한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너덜너덜한 인간성을 끝내 저버리지 않고 붙드는 인간과 닮아 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은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마 나를 내게도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하늘이래 아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을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날 숲이려나 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토요일 밤에 만나는 심야식물원 박성우입니다.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구름이 이쁘고 시원해서 많이들 나들이도 가시고 마을 축제나 지역 축제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진 찍기도 좋고 친구와 부모님과 아이들과 또 반려동물들과 함께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쁜 하늘과 함께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안산에는 좀 큰 공원들도 많고 긴 산책로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변이 있는 호수 공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다가 있는 공원들도 있는데 참 그 지점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녹지가 있다는 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또 녹지가 있다는 건 그만큼 계절의 변화가 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계절감 또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도 요즘 심야식물원을 일한 그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 준비를 하면서 안산 시민들에게 가드닝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자주 밖에 나가는 일이 있어요. 나갈 때마다 하늘 진짜 예쁘다. 식물들 진짜 많이 폈네. 가을에 맞는 이 계절감이 조금은 늦다. 여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 같은 계절감이다. 식물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슬슬 갈대의 계절이 오는구나. 갈대와 억새의 계절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보다 더 늦게 갈대와 억새 꽃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올 여름은 정말 늦게까지 더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봄, 여름부터 피어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색색의 옷을 입고 길다란 꽃대를 휘날리는 갈대와 억새가 눈에 띄는데요. 갈대는 봄부터 가장 빠르게 자라나지만 봄, 여름 아무도 누군지 모르다 추운 겨울이
추운 바람이 불어서야 이쁜 옷을 갈아입곤 꽃을 내 내가 사실 여기 있었어 하는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고 묵묵히 있다. 추워져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갈대. 갈대는 계절의 발견이자 꽃 피지 않는 계절의 유일한 색이기도 합니다. 퐁퐁한 꽃을 내어주고 거친 줄기는 엮어서 다른 정원에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을 막는 울타리가 돼주는 것. 꼭 이런 것들이 갈대가 가족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늦게 알아차리는 것도 꼭 닮아 있는 것 같죠. 보이지 않아도 늘 묵묵히 자라다 이내 붉어지며 정원을 아름답게 해주는 갈대처럼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주며 큰 재미를 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요리사가 흑과 백으로 나뉘어서 요리로 경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즘 참 많이 핫하고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분들도 흑백 요리사에 관해서 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고 공중파에서도 흑백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정도로 한때 참 붐을 일으키는 그런 예능입니다. 유명 요리사와 뜨고 있는 요리사들이 모여 자신의 전문성과 요리의 기술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경합이라는 경쟁 요소와 3스타 파인다이닝 요리점 모수의 안성재 셰프가 등장해서 큰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리가 경쟁이 될 수 있는가? 경쟁이 가능한 주제인가? 입맛과 문화와 세계 속에서 요리로서 경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만든 것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고급 요리점의 코스 요리와 일품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재미.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전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백종원 대표와 만나서 세계인의 인정을 받은 안성재 셰프, 이 세 가지 조합,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고급 요리에 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 고급 요리, 파인다이닝의 끝이라는 미쉐린의 3스타, 우리나라 전 세계 최연소 3스타 셰프라고 하는데 안성재 셰프, 그리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백종원 대표까지 참 요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로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는 평소에 요리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그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다큐처럼 보이는 음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의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골의 작은 마을의 토속 음식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맞추는 백종원 대표의 그런 기행 같은 걸 보는 것도 재밌고, 이런 음식엔 이런 문화가 녹아져 있구나 하는 것도 재밌고, 그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그 영상에서 주는 영상미,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을 재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 슬로우 돼서 역지생되는 그 촬영 기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재미를 줬고, 영상이 꼭 극박하고 빠를 필요는 없구나.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무언가를 하나를 바라보면 그 시각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거구나 해서 나도 백종원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찍으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내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그래서 전 굉장히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방송도 요리에 관련된 걸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도 뭐 그 누들 이 면발 그 국수의 기원은 어디인가 뭐 이런 누들로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또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 아메리칸 셰프라는 그 트럭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요리에 관련된 건 대부분 재밌게 잘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요리를 만드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정규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꼭 끝날 때 요리를 다 같이 해먹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정원의 가장 큰 재미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원에서 채집한 수확한 작물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이 정원을 활용하는 방법,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다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꼭 허브를 이용해서 혹은 채소, 근체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를 꼭 다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을 갖는데 참 그 정도로 전 나눠 먹는 행위가 저에겐 굉장히 크게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냐면 타인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행위가 전 즐거운 것 같아요. 참 그것이 뿌듯함을 주고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잔치국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굉장히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닭도리탕, 김치찜,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이런 것들 정말 맛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함을 주잖아요. 따뜻하고 배부른 음식은 늘 절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지점이 행복과 위안을 만드는 행위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어렸을 땐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실 배고프거나 먹고 싶은 걸 만드는 일은 별로 없어요. 같이 먹는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는 그 얼굴, 따뜻한 온기에 웃는 얼굴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저에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겹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이 먹기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거구나. 이게 어른이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고기나 생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드세요. 이렇게 먹어도 고기 몇 점. 이렇게 잘 안 드시는데 그 때마다 삼겹살이나 닭도리탕, 생선구이 이런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드시곤 별로 안 드세요. 그냥 다른 반찬에 밥만 드시는데 별로 안 드시고 저희에게 그냥 주는 모습이 굉장히 의아하고 싫을 때도 있었어요.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걸 즐겼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그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처럼. 참 그 부분이 의아했었는데 요리를 하면서부터 드시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구나.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게 됐었어요. 요리를 먹는 것보다 요리의 따뜻함은 주는 것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요리에 관해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텔라장 라 모하 리 파겟 파리.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t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흑백 요리사 특집처럼 뭔가 요리에 관해서, 흑백 요리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들 최초의 요리는 무엇인가요? 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소세지 볶음이 아마 제 인생의 최초의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친척 형이랑 같이 할머니랑 살 때 할머니가 그 식빵에 얹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그 토마토 페이스토랑 치즈랑 햄이랑 이런 걸 사두셔서 간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만들어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형이랑 같이 막 만들어 먹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꼭 간식의 진심이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최초의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만들어 먹었던 요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소세지 볶음인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는 저에게 소세지 한 봉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재료였어요. 줄줄이 비엔나를 그냥 익히지도 않고 그냥 그 한 줄 길게 꺼내서 테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끊어 먹으면서 톡톡 터트려 먹는 그 재미.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햄 한 봉지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부유함. 참, 햄 한 봉지로도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또 이제 칼 없이 조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는 칼을 쓰면 위험해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위로 할 수 있는 요리이기도 했어요. 그 가위로 그 그릇에 햄을 쏟아놓고 가위로 톡톡 이렇게 흠집을 내가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넣고 볶아서 그
흠이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익힌 다음에 빨개진 소세지를 밥 위에 올려서 케첩이랑 같이 먹으면 초등학생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죠. 초등학생이 그때만큼은 미슐랭 3스타의 디너 부럽지 않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또 그때 마침 케이블 테레비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IPTV, 케이블 방송 이런 게 참 일반적이었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게 막 태동할 때여서 케이블이나 인터넷도 막 그때 한참 태동을 할 때였는데 인터넷이나 그렇게 케이블 TV를 보면 일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는 사실 신세계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 지도 몇 살이 안 됐는데 일본 드라마라는 게 있다.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그만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일본 드라마는 요리를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요리들을 더욱 좋아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어요. 아마 처음 본 일본 드라마가 뭐냐 했을 때 기억해보면 런치의 여왕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점심때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보고 있으면 그 먹고 있는 음식을 하나씩 다 맛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1분 카레에 햄도 넣어보고 다른 채소도 넣어보고 고춧가루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좀 요리의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또 그 시절에 일본에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큰 화제였어서 파인다이닝 요리사를 다룬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저도 파인다이닝이나 그런 셰프에 대한 요리 장르에 대한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꼭 요리 관련 드라마가 올라오면 꼭 보고 일본은 참 음식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데 굳이 요리 장르가 아니어도 그런 뭔가 탐정 장르나 아니면 사극이나 뭐 다른 장르의 드라마여도 꼭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나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다면 불필요할 만큼 재조명하면서 확대하면서 그 요리 만드는 행위, 먹는 행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자세히 묘사되니까 어린 마음에는 참 그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먹는 걸 굉장히 소중히 만들고 그 채소 하나, 당근 하나를 먹는 그 모습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들이 좀 모여서 요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한 10년 전쯤부터 셰프란 직업이 재조명되면서 하나둘씩 고급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흥행 보증수표처럼 예능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등장이 큰 반항을 이번에 일으켰는데 참 그 요리에 관한 컨텐츠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그렇게 참신하고 재밌는 걸 많이 들고 오는지.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큰 반항을 일으킨 이유는 미쉐린 회사가 발행하는 타이어 회사죠. 미쉐린 회사가 발행하는 미쉐린 여행 가이드에 레스토랑 평점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별에도 아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절대 넘지 못할 거라는 아시안 셰프의 아성을 그 미쉐린의 그 아성을 코리안 셰프가 깨부셔줬다라는 그 뭔가 국뽕이라고 하나요? 한국인의 자긍심 그런 것들을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요리로 승부하는 경쟁에도 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경쟁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리의 즐거움에 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확실한 점은 요리의 즐거움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자세가 사람들을 좀 감동시키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먹던 맛을 다르게 만들어서 새로운 식감이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값비싼 재료로 만드는 일품 요리가 그 사람을 함께 먹는 그 순간만큼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일종의 사치로 볼 수도 있죠. 인생에 꼭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하루가 되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행위가 3, 40만 원이 넘는 건 조금 사치로 봐야 할까요? 사치겠죠. 3, 40만 원이면 그래도 월급의 막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할 텐데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일 텐데 그걸 한 끼 식사로 둘이 먹으면 6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걸 한 끼 식사로 먹는다. 참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인데 그런 가격대 그 코스 요리에 3, 40만 원짜리를 파는 레스토랑 모수의 3스타 강성재 셰프는 인터뷰에서 요리를 할 때 언제 가장 힘들었고 언제 가장 특별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신 손님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땀이 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감동시키기 위해서 진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것이 없나, 더 챙길 것이 없나 자주 홀에 나가서 그분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누구에겐 한 끼의 가격이 3, 40만 원인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 한 끼를 위해서 1년간 꼬박꼬박 돈을 모아온 일에 없는 특별한 순간일 수 있기에 늘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세계 인류 레스토랑이라는 별 3개를 받게 만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치일 수도 있는 비싼 음식은 동시에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한 끼, 오늘과 내일, 앞으로를 살게 해주는 큰 즐거운 경험이 돼주기에 다들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일예로 모수의 강성재 셰프는 서빙을 하는 서버 직원들의 음식을 내려놓는 그 자세를 위해서 발레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마 발레를 하는 비용은 내주겠죠. 그 음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아하게 걷고 우아하게 음식을 내려놓는 것까지가 음식을 먹는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음식을 먹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요리를 한가닥 한다고 하는 저로서는 못 먹어봤지만 저희 어머님이 해주시는 잔치국수와 모수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인 엉걸불에 태운 도토리국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방식과 재료는 달라도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먹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최고의 가치, 그걸 넘어 흑백요리사가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대처럼 처음부터 있었지만 계절을 지나 새롭게 만드는 재발견인데요. 흑백요리사는 유명하고 저명한 요리사는 백이의 요리의 셰프복을 입고 하얀 셰프복을 입고 알려지지 않은 입소문을 탄 제야의 강자들은 흑복 셰프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백돌과 흑돌처럼 하얀 셰프복, 까만 셰프복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건데요. 그중에선 유명하고 방송에 나오는 요리사도 있지만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님처럼 혹은 이모카세 김미령 요리사처럼 입소문은 있지만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요리사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들이 먹는 그 시간을 고려해서 조리한 후에 맛이 충분히 배어 나오게 만드는 그 기술,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요리하면서 인류 셰프보다 빨라진 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시청자들을 흑과 백을 나누지 않고 감동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또 흑 요리사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유명했었던 백 요리사도 있는데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라는 경영 프로그램에 1위를 했던 에드워드 리처럼 기존에 유명했던 요리사의 숨은 이야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이의 셰프 에드워드 리는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요리 경영 프로그램에 1위를 빛나는 강자인데 후덕한 얼굴에 굳은 표정, 어눌한 말투지만 따뜻함이 배어나오는 에드워드 리는 한인 1세의 가정에서 자라 유색 인종의 어려움과 이민 가정의 어려움을 요리로 이겨낸 인물로 미국에선 유명합니다. 특히 에드워드 리는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으로도 유명한 셰프인데요. 자신의 레스토랑의 유능한 수석 매니저였던 린지 오브 카젝의 육아휴직을 선택하려고 하자 분개하고선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과 함께 하자. 우리 여성 요리사의 처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성 요리사의 처우를 좀 개선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계속 육아휴직 중에서도 요리를 놓지 않고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까? 우리가 그런 단체를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해서 더리 이니시어티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레스토랑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요리 업계의 여성 셰프들을 지원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비영리 단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는 뭘 하냐? 저소득 여성 셰프들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유색인종 커뮤니티 지원, 흑인 커뮤니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인권 활동을 이어나가는 단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한 에드워드 리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그 지원단체를 만들었고 그걸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자기의 레스토랑이 아마 서너 개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게에 있는 그리고 요리 업계에 있는 여성 셰프들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종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서 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역사회를 돕는 지역농장과 협업해 소규모 외식업자 지원 등으로 미래 요리사와 지역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 얼굴은 무섭게 생겼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스토랑 사업 내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2021년 인권운동가에게 상을 주는 무하마드 알리 인도주의 상을 수상했고 수석 매니저였던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리더 린지 오브 카젝과 함께 상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또 제임스 비어 재단의 2024 올해의 인도주의 상의 수상자로 에드워드 리와 린지 오브 카젝이 만든 더리 이니시어티브 비영리 단체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참 축하할 만한 일이죠. 요리 업계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안에 있는 주방에서는 여성이 진입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진입하고 싶은 여성 셰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자기가 유명한 셰프로서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노력한다는 점이 그리고 말뿐 아니고 사업까지만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까지만 그 소속으로서 앞장서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나, 그런 배려가 있나 돌이켜봤을 때 참 반성하게도 되고 부럽기도 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에드워드 리가 남긴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에드워드 리는 참 행복해 보여요. 항상 웃고 있고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란 느낌을 줍니다.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서 했다고 해서 전해 들어서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얼굴에 드러난 것 같아요. 에드워드 리는 요리로서 행복을 느끼는 요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몰두하게 되는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흥행의 이유는 기술과 최상품의 식재료, 최고의 서비스로 당신이 이 순간만큼 최고로 행복하기 바라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가 누군가에게 행복과 즐거운 경험으로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흑백 요리사가 흥행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요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백예린의 물고기. 수 있는 물고기였을지도 몰라. 가끔 내 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상관없어. 물속을 헤엄치는 건 하늘을 나는 기분과 같을까. 난 잠시 땅에서 쉬고 있는 자유롭게 나는 새였을지 몰라. 언젠가 잠시 널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도 난 걱정 마. 네가 날 바로 찾을 수 있게 작은 터틀을 새긴 후 다녀올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물고기를 말하면서 더듬거렸던 건 사실 그 패러디한 건데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재료가 뭐냐 물었을 때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기가 센 요리사들을 피해서 그분들이 고기를 선택했는데 식재료로 그걸 좀 피하고 싶어서 물고기 이렇게 해서 당황하는 그 장면이 방송에 나왔는데 참 귀여워서 그 모습이 방송을 좀 따라해봤습니다. 사실 물고기가 자신 있다고 했던 에드워드 리는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 고기 전문 레스토랑의 셰프입니다. 주방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그도 피하고 싶은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흑백 요리사가 흥행하는 요소에는 전문성이지 않나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온 전문가가 만드는 기술과 그 기교가 사람들을 매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탁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함을 원하고 탁월해지려 하는 그 욕망이 인류를 발전토록 하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말이죠. 물론 소크라테스가 니코마스 율리학에서 말하는 탁월성과 기술의 높음, 고능력과는 좀 다른 뜻이긴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월성, 그리고 니코마스 율리학에서 말하는 탁월성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좋음, 윤리적 정의, 용기, 절제, 지혜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가 되려고 기술을 익히는 동안 그 기술을 익히게 만들어주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에 관해서입니다. 어째서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가? 어째서 남들보다 나아지려 노력해야 하는가? 같은 돈을 받고 같은 시간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 돈을 같이 받고도 더 높은 기술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그 노력의 원동력,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어째서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 같은 돈을 받는데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직장인들은 조금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적게 받아도 많이 받아도 같이 같은 돈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사실 같은 돈을 받는데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직장인들은 좀 찾기가 어렵겠지만 공예가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의사들처럼 기술과 기회로 자신이 하는 일에 극위에 달한 사람들은, 최고가 된 사람들은 사실 노력의 이유를 다들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같은데,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기술을 갖게 되었나요? 라는 물음에 다들 똑같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감동,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것. 요리사는 자신의 음식을 먹고 감동받은 손님에게 그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의사는 아픈 사람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환자에게 감동받고, 플로리스트의 꽃다발이 위로가 되어준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그 희열, 최고의 가치로 불리는 행복감을 내 손으로 빚어냈다는 가장 높은 단위의 자아만족.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기술을 쌓는 일이 힘들어질 때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포기할 때쯤 한 번 더 노력하게 만들어준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그 선의. 그것이 니코마스 율리학에 나오는 최고의 선의, 인간의 영혼의 탁월성 아닌가 싶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시간에 만들어진 미술, 요리, 과학, 기술은 분야와 방식은 다르지만 그 끝에 인간을 향한 마음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점이
흑백 요리사의 전문 요리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고 그것 또한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플로리스트로 일을 했고 또 11년 동안 동시에 가드너로서 정원을 만들고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익히고 이제서야 조금 디자인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식물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좀 내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요즘에서야 좀 인터넷으로 전문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어떤 지식이든 잘 정리돼서 기술과 학문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전문성의 경계의 구분이 어려워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전문가란 이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몇 개월 혹은 몇 주 만에 전문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속내이긴 하지만 조금 화가 납니다. 내가 쌓아올린 시간과 선배들이 쌓아올린 커리어를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는 게 아닌가 해서죠. 사실 이런 말 하면 요즘 좀 꼰대라고 할 텐데 사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꺼내본 적도 없어요. 처음으로 타인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기술이 높아지고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누구든 전문인이란 이름을 붙이던 말던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과 분야에 도움이 되기에 제가 싫어하는 자격론적 지적이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워딩은 좀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쉽게 전문가가 되는 모양새라 노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혹은 탁월성으로 개인의 기량을 좀 낮게 보는 일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서 꼭 한 번쯤 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재능이 있는 초심자와 재능이 미비한 고경력자와 비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꼭 이런 것들이 자격론을 만드는 것 같아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탁월성이 아닌가 합니다.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힘,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그 마음, 그것이 기술의 성취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아마 다들 비슷하겠지만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충 해. 어차피 차이 없어. 이쯤 하면 됐지. 이 이야기를 귀가 피가 날 때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선의 최선을, 최고의 최고의 것을 만드는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는가? 저에겐 이게 굉장히 목숨처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고 손 굳으면 최고의 최선은 없으니 지금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0.5cm의 오차가 날 괴롭히게 만드는 그 시간, 1cm의 깊이가 만드는 그 후에 조명이 만든 색감의 오류, 이런 것들이 며칠 밤을 새다가 간수치가 올라서 기절하고 손이 베이고 찔리고 손톱 밑에 가지와 돌로 피가 나고 갈려나도 멈출 수 없었던 최고의 최선. 손님에게 들었던 불평, 불만족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악몽이 되어서 꿈에 나오는 이 압박감, 이 괴로움, 분명 전문가들에겐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최선을 위한 노력의 시간. 최고의 최선과 노력과 시간,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이자 마음을 움직여 감화하는 감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쌓는 누구나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으로 기술을 연마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인과 감동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대중이 있기에 흑백 요리사가 흥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를 좀 짚어보면 지금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기술자인가? 날 되돌아봤을 때 하면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른 나이부터 좀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쌓이고 경험치가 어느 정도 차니까 좀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열정의 총량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에서 보면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안과 공포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돌아오는데 나보다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 지금 시작한 사람들도 나보다 꽃을 잘 꼽는 사람, 나보다 정원을 디자인 잘하는 사람, 나보다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 많겠지. 뭐 물론 그런 사람들 한데 모아서 한 명이 되는 건 어렵겠지만 자신감이죠. 그 불안감이 계속 다가와요. 내가 뒤처지지 않았나? 내가 너무 옛 것이 아닌가? 나의 기술이 너무 녹슬지 않았나? 이런 두려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요즘 또 한참 노력하다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씩 원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서 갈 때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면서 좀 불씨를 찾으러 떠나봐야겠습니다. 오늘 갈대와 흑백요리사 이야기해봤는데 갑자기 전문가의 자격 같은 뜬금없는 속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노력이 결국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약하지만 약하기에 강한 갈대, 약하지만 엮여있기에 강한 갈대. 그것은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과 닮아있다 생각합니다. 약하지만 약한 것이 우리를 연대하게 하고 서로를 위하는 최선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찢겨내야만 뜯어지는 갈대처럼 엮여 있으므로 찢겨지지도 않는 우린 약해서 강하고 모여있기에 강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추워질 가을 앞에 맛있는 음식이 담긴, 마음이 담긴 음식과 함께 가을 풍경 즐기면서 즐거운 10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처럼 약하지만 강하게 10월을 보내봅시다.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토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임세모 가을이 오나봐. 가을이 오나봐 코가 점점 막혀오는 게 심상치가 않아. 가을이 오나봐 하늘이 높고 구름이 없는 게 진짜로 오려나. 가을 아침 가을 하늘 가을이야 벗는 가디건. 진짜로 오나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심상치